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개혁 노력이 육군력 강화에 초점이 우선 맞춰졌었다.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했죠.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를. 만약에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부대를 보냈을까요? 요즘 얘기하는 나토 대응군입니다. 언제 어디든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25,000명이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원도 못 채운 거예요. 25,000명이라는 숫자도 못 채웠다고요.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12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2년에 시카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나토 대응군의 정치적 자율성, 군사적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토 대응군의 역외 파병에 대한 기존의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이었고, 나토 대응군에 대한 나토 사령관의 전평시 작전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도 나토 대응군이 해외로 파병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절차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나토 대응군을 직접 운용해야 되는 나토군 사령관에게 나토 대응군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권한이 아직도 안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전쟁을 겪고 2009년에 그런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 나서도 2012년이 될 때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예산이었다고 분석이 돼요. 2008년에 뭐 있었습니까? 세계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회원국들이 이 위기의식을 갖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토 대응군 강화 노력에 동참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뭐가 터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2014년에. 지금 오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 2014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다니까요. 그 내용은 아시죠? 2014년에 처음에 뭐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접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돈바스라고 그래요. 요새도 그 언론에 계속 나오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역의 불안정이 러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나토가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또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양국의 문제니까 다른 나라는 개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사후적으로 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컨텐츠 할 때 히틀러가 모스크바로 군대 안 보내고 굳이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분산시켜서 보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 광물, 식량, 석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딱 먹어버리면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죠.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럼 2014년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2014년 2월 26일, 27일 양일간 러시아가 장갑차로 증강된 보병, 해병대, 또 임무 종류에 따라서 특화된 각종 공수부대, 특공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용을 해서 크림반도를 일거에 장악을 해요. 똑같죠? 지금이랑. 이때 공수부대와 특공부대는 사전에 잠입했거나 아니면 전략적 수송수단을 타고 공중으로부터 투사되어서 들어갔는데, 뭐 특수부대니까 어떻게 돼요? 소속 계급 감추고 작전을 수행을 하죠. 그러다가 러시아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을 3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부대를 보냈으니까 군사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고 점령을 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점령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사회기관 시설을 점령을 하고, 그게 뭐예요? 방송국, 통신소, 주유소, 유류 저장고 이런데 똑같다니까 지금하고. 크림반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대하는 행태를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탄압하고 통제하고 강제로 분류하고. 근데 이때 들어간 러시아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주민들에게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 정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정치인, 유력인, 언론인, 이 사람을 상대로 브리핑도 해요, 가서.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크림반도 내의 우크라이나군이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둘 항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월 20일 크림반도 내에 있던 정예부대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러시아 국기를 개항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를 하죠. 이 돈바스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친러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원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근데 똑같아요. 2008년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분리독립을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리독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친러주의자들이 반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을 규합을 해서 실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에 조금씩 무력투쟁으로 갈등이 비화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가 정부군을 투입을 하면서 아주 격렬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도심부를 장악을 한 채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박격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 러시아가 정기적인 기동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죠. 기동훈련이니까 준비태세가 완비된 부대일 거 아니에요. 그 부대가 그냥 출동하면 바로 국경 침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특수작전부대를 우크라이나 내에 침투를 시키죠.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때 이 규모가 정말 컸는데 추산된 병력으로는 94,000명 정도가 전개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이제 8개 독립여단이 전개했다고 그러는데 3개의 저격여단, 그리고 4개의 공중강습여단, 또 하나는 해병여단, 그리고 이들을 화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병여단, 이렇게 해서 8개 독립여단이 가 있었고, 또 기계화 보병연대, 전차연대, 대대전투단 이런 부대가 가 있었는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빠르고 신속하게 중요 지형지물, 전략적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대대전투단, 이게 24개나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명령만 하달 받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그 시그널로서 압박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국경을 넘어서 곧장 진격할 속셈이었던 것이죠. 돈바스 지역에서의 이 분쟁, 전투 교전은 5월 말쯤이 되면 도시지역 작전으로 비화됩니다. 이 5월 말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압도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기웁니다. 이러한 시도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일대에 집결한 그 4만 명의 육군력이었어요. 전투 일지, 전투 경과를 전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침공하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2008년에 이어서 또다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주변국을 침공할 수 있고 강자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었죠. 직접적인 물리력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칠러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밖에 대규모 육군을 집결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때에 이 작전을 주도한 것이 러시아군 정보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듣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 작전 경과 뭐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러시아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제 좀 렌즈를 돌려서 우크라이나만 보지 말고 그 주변국은 좀 어땠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발트 3국 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얘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극에 달했죠.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우크라이나보다 더 작은 소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다행스럽게 발트 3국이 2008년에 조지아, 2014년에 우크라이나와 달랐던 점은 뭡니까? 이들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직접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겁니다. 직접 에스토니아로 가요. 그래가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일국에 대한 공격을 만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게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 나토의 핵심 조약이잖아요. 이것을 재확인을 해요. 자,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얘기 시작한 게 뭐예요? 2014년에 나토 대원군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강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토 대원군을 또 못 써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다시 한번 웨일스에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이번에는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집중을 해요. 아주 까놓고 러시아의 향후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방위비를 증액을 한다. 현대화된 무기 및 장비를 구비한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작전 계획을 작성한다.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상당히 충격적인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가 조명을 받죠.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였는데,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잖아요. 근데 이 랜드 연구소에서 낸 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육군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기갑부대가 말이죠, 지상군이잖아요. 얘들이 나토 공군이 도달하기도 전에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토가 갖고 있는 가장 빠른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봐야 러시아 기갑부대는 이미 게임 끝낸다는 거죠. 수도 점령해서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나토군, 나토 대응군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 그 능력, 나토 대응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2014년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지상군, 육군은 어떤 상태였어요? 접경 지역에 다 깔아놓은 상태였잖아요. 러시아 중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 대기하고 있다가 요일당하고 들어가면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가 보통 부대가 아니잖아요. 기동에 특화된 부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대가 대대 전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차를 갖고 있고 장갑차를 갖고 있고 전부 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화 기동 부대란 말이죠. 이 부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동부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전역에서 언제라도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게 나토가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못 만든 뭡니까? 대응군인 거예요. 나토 대응군이 달성하려고 한 기동력과 화력 이상의 수준을 이미 러시아군의 대대 전투단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났느냐? 이때 이제 랜드 연구소를 비롯한 미 국방부의 전문가 그룹이 러시아의 그러한 대대 전투단의 기동 속도, 또 그런 화력, 작전 지속 능력을 극복을 하고 동유럽의 영토를 방위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식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토군, 나토 대응군의 주요 가업에서 아직까지도 잔재로 남아있는 초동조치라든지 위기 대응이라든지 안정작전이라든지 심리전, 대민, 민사지원 이런 거, 그거를 완전히 비중을 줄이고 외부 침략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 사용, 그러니까 전투만을 위한 부대로 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2002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능력을 아직도 못 갖춰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발트 3국 있잖아요. 여기를 비롯해서 러시아 육군이 침공을 하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는 곳 있잖아요. 동유럽의 러시아와 근접한 나라들, 여기에 군대를 사전 배치하자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사전 배치하자고 했을 때 우리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되겠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 배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강된 전진 배치라고 합니다. Enhanced Force Presence. 그래서 EFP라고 그냥 불러요. EFP 개념에 의해서 부대를 배치를 하자. 이거 이제 냉전 때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이 요즘 냉전기로 회귀한다, 식냉전이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나토 혹은 나토 회원국의 군대를 나토 대응군 이렇게 보내지 말고 어떤 일국의 군대 있잖아요. 이 군대를 국가 대 국가 양자간 협력 이런 형태로 그 현지에 보내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자주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항상 하잖아요. 우리도 연합 연습 훈련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주 좀 오래 하자. 이거 뭐냐면, 폴란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군이 폴란드에 가서 현지에서 연합 및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 연합 및 합동 훈련의 그 텀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에 6개월 훈련하고 6개월은 훈련 안 하냐, 그게 아니라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요 앞에 하던 부대하고 요 뒤에 하는 부대하고 겹쳐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항상 폴란드 영토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도 축소할 수 있고, 주둔한다는 이미지하고 연합연습을 위해서 들어온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토 대응군 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한 군대들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조지아, 요르단, 스웨덴, 아까 말씀드린 발트 3국, 폴란드,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되는 중이에요. 이 중에서 미국이, 나토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증강된 전진 배치, EFP입니다. 러시아군이 침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군대를 동유럽 국가의 국경에 배치를 해서 그냥 원천 봉쇄를 하자, 이 주장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하고
하고 협력국, 그리고 뭐 강대국과 그 강대국의 힘을 군대를 필요로 하는 국가 양자간 협력, 이런 거를 하는데 통상 이것을 주둔국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그 호스트 네이션 서포트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해가서 나토군 혹은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각 국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런 게 뭐 무슨 어제 오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2014년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2015, 16년에 각서도 맺고 군대를 보낼 준비도 하고 국민 동의도 얻고 국회 비준도 해가지고 2017년 6월부터 나토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의 다국적군의 대대를 주둔을 시켰고, 또 발트해에 나토 해군을 순환 배치해서 점점 그것을 늘려가면 결국은 뭐냐면 러시아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동유럽의 국가에, 그 국경에 이제 나토군 또 나토 회원국 군대를 전진 배치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2017년에 일단 배치를 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모으고 준비시키는 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정원을 못 채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군대는 교전에 참여해야 되는 부대인데 각국에 얽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정원이 쉽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네 나라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도 군대를 다 보내야 돼요. 공평하게. 그런데 러시아군의 침공을 1차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전진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달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을 갖춘 부대를 모으고 다른 회원국에게 요 국가들만 나가는데 괜찮겠느냐?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조율하느라고 또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나토 대응군보다 강화된 부대도 하나 만들어요. VJTF라는 약자로 불리는데 초고수준 준비태세 합동 특임 부대예요. 나토 대응군의 나토 대응군이야. 이 부대를 한 2만 명으로 만들어서 이 2만 명 갖고 좀 하자. 이렇게 또 새로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증강된 전진 배치, EFP, 그리고 VJTF 이것을 합친 개념 부대, 이것을 이전하고 구분해서 증강된 나토 대응군이다. 기존의 나토 대응군은 NRF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증강된 나토 대응군은 소문자 E를 앞에 써서 ENRF, Enhanced NRF라고 불러가지고 신나토 대응군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나토 대응군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도래할 냉전과 비슷한 그 대치 상태, 그 위협의 환경, 그 환경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 냉전기 때의 전략, 전술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국경에 부대를 전지를 배치를 하고, 그래서 1차 여기서 맞고 그 뒤에 기동력이 강한 강력한 예비대를 집결 보유했다가 재차 공격할 때 그 부대로 막고 가능하면 역습을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거랑 지금 다르지가 않아요. 신나토 대응군은 25,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는데 목표는 이제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국방부가 유럽 방위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2017년에 예산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해요. 이 예산이 주로 이제 미군을 동유럽 기지에 배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안 끝나고 2021년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합병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2014년에 침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4월 달에 유럽의 부대를 또 파병을 하고 독일 등지에서 주둔 병력을 늘리려고 했고 발틱 지역 주둔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딱 맞는 말입니다. 앞선 2008년 조지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또 지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러시아같이 인접한 강대국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약소국이 스스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약소국의 유일한 희망은 이럴 때 뭡니까? 동맹, 친구의 보호를 받는 것. 자존심 상하지만 약소국은 자신을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다른 강대국을 찾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친구가 되어서 대신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까지 나토군, 나토 대응군의 역사, 쟁점, 과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군과 나토 대응군의 태세가 점점 진일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군대라는 것, 또 자국 이익을 위한 자국 군대에 의한 방위가 아니라 모두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공동의 군대,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값진 노력이죠. 또 최근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그리고 협력국 이들이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병력과 무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경제적, 외교적으로 각종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를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죠. 또 러시아가 2008년과 2014년에 사용했던 전략, 작전, 전술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토군, 나토 대응군이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